그러면 우리의 대응이 일본의 앞으로의 전략이나 또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를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조치에서 일본을 이제 빼버렸습니다. 결국 백색 국가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조치는 시기적절하고 어느 정도 타당한 건지 평가하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이 이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우방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을 이제 우방 국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예. 뭐 일본이 우리를 우방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우방 국가로 인정하는 거는 뭐 형식상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시행으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일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기싸움들을 좀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을 제외했지만 바로 이게 시행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고 예. 고지를 개정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 고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이 조치가 불만이 있으면은 예. 의견을 제시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제 협상할 여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에 그러니까는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를 그러니까 요구를 할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정부는 가급, 나급으로 됐던 걸 가의 1, 가의 2로 나누면서 밑에 그룹으로 이제 일본을 밀어 보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우리와의 무역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이 이 정도면 생기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일본도 그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ABC 세 그룹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A, B, C, D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A에 있다가 이제 B 등급으로 이제 낮췄고요. 그다음에 B 등급에 있는 국가들을 일부를 B에다 남겨두고 나머지 C로 이제 이렇게 옮기고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재밌는 게 보게 되면요, C 그룹에 싱가포르나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외무장관 이 회담에서 예. 싱가포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뭐 B 그룹에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뭐 엄격해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면 C 그룹보다 B 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는 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품목들을 지금 정하지 않았어요. 일본도요. 예.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194개나 되는 그 품목들이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모두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허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시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불확실성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 그 불안감은 우리 내부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죠. 예. 이제 불만이라든가 내부의 어쨌든 간에 혼란을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이제 어렵게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마찬가지 똑같은 불확실성을 의미를 합니다. 아하, 예. 예,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품목들은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정부들도 이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WTO 위반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는 그 표현이 재밌는 게요. 예. 일본 정부가 사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이 이게 사실은 WTO 자기들 한 것을 사실 우리 정부는 똑같이 사실 그러니까 모방을 한 거예요. 예. 강도 차이는 좀 있지만요. 예. 근데 그러면 일본이 스스로 WTO를 위반했다는 걸 자인한 측면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볼 땐 잘 하고 있는 게요. 이게 보복 대응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아니 하기 위해서 지금 WTO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보복 조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예. 보복 조치게 되면 이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 관리를 지금 그러니까 좀 운용을 좀 바꾸는 것뿐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이제 저걸 핑계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수출 관리를 지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약간 좀 강도가 낮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그 수출 허가 이 기간을 우리는 뭐 이제 5일을 갔던 한 15일 정도로 이렇게 최대 연장했는데 예. 일본은 90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보다 좀 약하죠. 약한데 이거는 뭐 사실은 기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부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수입업자들이 수출업자들이 수출하겠다고 할 때 이 품목이 관리 대상 품목이냐,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이런 거 관련된 거냐, 그러면 이게 용도가 어디고 누가 쓸 것이냐, 그리고 현장 심사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출을 금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양국이 지금 핑퐁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이게 다 리스크로 작용하고 그 나라 예. 경제가 뭔가 불안해지는 예. 그런 요인들을 이제 목줄을 하나씩 쥐고 있는 그렇죠. 셈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이 우리에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아주 초정밀 부품 예. 소재들에 대해서는 세계를 갖다 이미 걸었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슬그머니 조금 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없냐, 왜 이렇게 약하냐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결국 그런 것들이 WTO가 금지하고 있는 맞대응 조치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거냐.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를 대기엔 그렇지만 WTO 입장에서는 그게 맞대응이지 뭐가 또 아니라 그러느냐. 안 통할 거다. 보시기에 안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대응 어떤 하나의 저걸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정부가 이제 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직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소재만 빼놓고 세계 소재도 아직 그러니까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WTO 배제도 이제 그러니까는 28일이나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판가름이 날 거, 구체적으로 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7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3개품 소재에 대해서 그 규제를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상당히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은 한 달 좀 한 열흘 정도 더 지났는데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적응하거나 예.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먼저 지금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못 하면서 물량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처리가 안 되게 되면은 자금난에 그러니까 지금 압박에 빠지고 그래서 그래서 일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우회 수출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아예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요 고객을 잃게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일본의 이제 이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 수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기업이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다 망가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아베 정부의 정책이 소위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게 김이 빠지는 이렇게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왜 생기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아베 정부가 초기에 이거를 승부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장기전을 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원래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부품이나 소재를 다루는 기업하고 예. 중소기업들이 되게요. 대기업 완제품을 다루는 대기업과 관해서 협상력은요 대기업이 위에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뭐냐면 중소기업이 지금 대기업에 지금 목줄을 쥐고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가미가제식 공격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멍청한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금 이제 약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산화라든가 지금 뭐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 이제 다른 거래처를 이제 알아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소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거를 지금 일본 정부에서 수출을 지금 풀는 이유는요. 예.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규제해봤자 효과도 못 보면서 자국 기업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형국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크기를 생각하면서 예. 큰 일본이 작은 한국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기업을 놓고 보면 한국의 대기업에게 일본 중소기업이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군요. 근데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80년대 시선에서 멈춰져 있는 측면이 예. 있어요.
근데 일본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요. 아베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라는 것이요. 예. 굉장히 그 아주 괴기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 가지고 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주가까지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한 14엔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찍어내기도 한 550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본은 100엔 찍어서 14엔뿐이 못 만들어냈어요. 연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 속에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빠지면서요. 그렇죠. 예. 일본이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 2011년부터요. 무역 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적자였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무역 적자를 봤는데 2조 2천억 엔이 적자인데 예. 우리한테 2조 6천억 엔을 돈을 벌어갔습니다. 흑자로요. 우리가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일본한테는요. 예. 그런데 자기 지금 뭐냐면 자해를 하면서 상품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올해 10월달에 지금 소비세 인상까지 예상돼 그렇죠. 있고 예. 최근에 미중 전쟁 속에서 또 이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잘못하면 일본은 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요. 소득이 100이라고 한다면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할 때 내수가 한 90이고 예. 수출이 한 10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사람들은 이 90이 이제 90%가 되니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수는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90에서 88, 87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수출 증가로 이거를 그러니까 규모를 유지하거나 좀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만약에 타격을 보게 되면은 경제 규모 자체가 이렇게 수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취약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의 그러니까는 지금 이 덩치만 크지 굉장히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네. 점에서 일본의 이런 수출 봉쇄 전략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 전략은 제가 볼 때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고 무역 흑자에서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섰는데 예. 일본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본이 더 까다롭게 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만 손해를 볼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우리 정부가 계속 내놓는 정책들 또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품 소재 산업에게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할 때 늘 이제 겪어본 바로는 정부에서 어디에 뭘 지원, 어디에 뭘 지원해도 저게 제대로 전달돼서 효과가 발생할까 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요 부품 소재를 왜 국산화가 안 된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반드시 국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고. 예.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국제 분업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전개되어지면서 예.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따졌을 때 가격이 아무래도 그렇죠. 비싸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좀 면제한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수익성이 별로 낮을 때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일본 말고 다른 국제사회 조달처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그러니까 조달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러니까 조달을 확보하는 이 국산화 문제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초기에 예.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제가 볼 땐 대기업들도 이 인식에서는 제가 볼 때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대기업도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해외에다만 이제 그러니까 의존을 해가지고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국내에도 그러니까 어차피 조달 기업을 확보를 하는 것이 대기업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부품 소재를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과제였었는데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의 지금 이제 아베가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해주고 있는 예. 이런 형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빨리 외교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건 공론인 것 같은데 미국한테 좀 빨리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떨 수 없나요? 저는 미국 이제 뭐 김현종 차장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모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한테 숙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예.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에서 국민들 여론 속에서 정부도 그러니까 사실 그걸 카드로 일부는 이제 저는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사실은 그러니까는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방 국가로 안 보는데 안 보겠다니까. 우리가 군사정보 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이 관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만든 게 미국이 사실 그러니까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사실 이런 것이 와야 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걸 봉합을 하고 싶을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지금 출구를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출구를 좀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결국은 이제 서로 만들어주는 것이 외교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속에서 미국이 적어도 객관적인 어쨌든 간에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좀 미국한테도 좀 숙제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